안녕하십니까. 공인인증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지금 모의고사 출제는 제가 했고요.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기본적인 수준을 이제 묻는 선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뭐 기출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출제를 했고요. 지금 법령 쪽에서는 29개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5개 정도만 출제했고요. 나머지 실무에서 6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 박스형 문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박스형이 난이도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박스형 문제는 토탈 10개 정도를 출제를 했습니다. 뭐 작년 32회 때는 이제 박스형 문제가 무려 16개가 출제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출제는 10개, 11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출제가 됐어요. 자, 득점을 하셨더라도 너무 이제 안심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득점을 하신 분들은 공부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득점이 안 됐다 하여 너무 이제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해결하고 있는가, 이거를 해설 들으시면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해설 들어갑니다. 1번 문제예요. 용어의 정의죠. 그러니까 올해 출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31회와 32회 때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출제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와 섞어서 지문 정도만 물어봤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꼭 출제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단순형 문제가 있고 이제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제 응용되는 지문들, 뭐 최근의 경향이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을 그랬어요. 옳은 것.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기억지문. 중개보조는 개업공사에게 소속된 자로서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너무 짧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출발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아닌 자로서. 그러나 개업공사에게 소속되어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죠. 그래서 기억지문 틀렸고, 자, 내은지문입니다.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이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예요. 그러니까 최신 경향이니까 꼭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디귿입니다.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단순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사가 아니다. 자,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 꼭 요즘 최신 경향으로서 명심할게요. 법인의 사원이죠.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예요. 이 자는 단순 업무만 보조하잖아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이 자는 분명히 소속 공인중개사가 맞죠? 그래서 우리 소공사의 지금 종류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인자가 있고 임원인자가 있는데, 임원 사원인자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로서 사원인자, 이 자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분명히 소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최신 경향이니까 꼭 이해해 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소공사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지문은 틀린 겁니다. 다음 리을 지문이에요. 우인한규의 단 유래, 우인한규의 단 유래 밑줄이죠.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라고 보수를 받았더라도 이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우인한규에 한 번 한 것은 절대 중개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리을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중개대사물에 관한 문제예요. 물론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고, 물론 중개사물 문제는 박스형으로 내면서 중개사물에 해당한 걸 모두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내고 있습니다. 가볍게 해결했을 걸로 보이는데, 우리 기억하고 있죠? 세차장 구조물 1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럼 2번 지문 있지 않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 이게 뭐예요? 이게 임목이죠. 그래서 수목의 집단은 명인 방법이 돼 있거나 등기가 돼 있는 것만 중개사물이 됩니다. 그래서 2번 중개사물로 맞고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이에요. 당연히 이제 사법적 제한이 있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중개사물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3번 중개사물이 맞고요.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명인 방법으로 갖춘 수목 입단, 당연히 되는 거죠. 다음에 5번 지문 광업재단 법정 중개대상물입니다.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쉽게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사물 문제는 통상적으로 판례를 묻기 때문에 뭐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다음에 분양권, 권리금, 다음에 금전채권 이런 것들을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 1번이 정답이었고요. 3번으로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 정책심의위원은 출제가 짝수의 문제예요. 원래 짝수회. 그렇기 때문에 이제 30회, 32회 때 출제가 됐죠.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해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출제가 됐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뭐 1번 위원장 국토부 1차관이 된다. 맞죠? 2번 지문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이네. 맞죠? 다음에 3번 지문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다. 심의사항이죠. 예, 그래서 우리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일단 그 심의하는 사항이 시험 등 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 그럼 이 부분은 결정을 하게 되면 시도의사는 이거 팔로우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요.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중개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이 있죠. 이런 내용이 심의 사항이에요. 그럼 의결 사항도 있죠. 그럼 의결 사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전 의결을 거치게 돼 있어요. 다음에 당연도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도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상대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의결을 먼저 거치게 돼 있죠. 다음에 위원에 대하여 만약에 기피 신청 들어왔어요. 그럼 기피를 받아들일 것인지 판단하는 거. 이것도 여기 의결 사항이죠. 그래서 기피를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사항들이 여기 의결 사항입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다음에 4번 질문입니다. 위원회니까 당연히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하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지문도 위원이 만약에 안건에 관련돼 있다. 자문을 했다, 대리를 했다, 평가했다, 뭐 감정을 했다, 뭐 이렇게 이러면 이제 관련자이기 때문에 또는 배우자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의 의결에서 제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그래서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 3번이 정답이었죠. 뭐 쉽게 골랐을 걸로 보이고요. 자, 그럼 4번 넘어갑니다. 이제 등록 기준으로 왔어요. 그 이 작년 32회 때 등록 기준에 관한 부분도 정확히 출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결격과 연결시켜서 한 문제 정도 내고 말았는데 등록 기준도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등록 기준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특수법인은 제외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1번 질문. 공인인사 법령이 정한 업무, 즉 14조가 정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되죠. 맞고요.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면적은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가설 건축물에도 설치할 수 없죠. 이해해 두시고. 그러니까 2번 정답 됐고요. 3번입니다. 그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하고요. 그 상법상 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면 되죠. 여기서 맞고요. 4번 질문입니다. 그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전원이 실무교육을 등록 신청 전 1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하고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그 대표자를 제외하고 임원사원인자의 3명 중에 1명이죠. 3명 중에 1명은 공인인사가 됩니다. 그러나 실무교육은 전체가 다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대표자는 공인인사가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등록 기준에 관한 내용을 봤고, 그럼 5번 문제 결격 사유로 갑니다. 그래서 올해 정통 결격 사유를 물어볼 가능성이 커진 거죠, 지금.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는 것은 그랬어요. 그럼 이제 O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기억,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어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복권의 밑줄이죠. 그럼 파산자는 복권이 되면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격자가 아니고요. 니은,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공인인사입니다. 개인 회생은 아니죠. 예, 그래서 니은도 결격이 아니고요. 다음 디귿입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형을 선고받은 자. 자, 속으면 안 되는데 이 법이든 다른 법이든 관계없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무조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든 타 법이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무조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이거는. 그러나 벌금은 주의해야 되죠. 벌금에 대해서는 이 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벌금은 공인인사법 위반이어야 되고요. 이때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양벌 규정에 한 벌금은 제외죠.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사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이다. 그러니까 벌금형에 대해서는 우리 법이냐 타 법이냐를 따지는데 징역, 금고, 집행유예는 이 법, 타 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 결격이에요. 자, 다음 리을입니다. 사기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사기죄 벌금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격에 해당한 자는 디귿뿐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결격 사유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로 갑니다.
그러면 6번 문제 중개사무소 관련한 세미로 틀린 것을 그랬어요. 역시 이제 사무소도 매회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럼 1번 지문은 천막 그 밖에 이동 이용한 임시 중개선을 설치하면 안 되죠. 설치하면은 이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에 1년 이하 적금 1,000만 원에 벌금이요. 1-1입니다. 다음 2번 지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죠. 아주 잘 내는 지문입니다. 맞고요. 3번 지문입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를 제외하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소 공동 사용이 되죠. 이때는 다른 경우에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게 맞고요. 4번 지문입니다.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반드시 한 문장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특수법인을 얘기하죠. 그러면 특수법인도 분사하면서 둘 수는 있죠. 이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죠. 그러니까 책임자로 공인중개사를 둬야 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럼 4번 정답 됐고요. 5번입니다. 그 공동사용 시에는 다른 개업공사의 승낙서를 첨부해 줘야 되죠. 예, 그래서 5번 지문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개사무소에 대한 부분은 분사무소에 대한 부분, 다음에 이제 이중사무소 임시사무소 설치 이 부분을 아주 잘 묻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 갑니다.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기업 외지역으로 이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은 매회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 스킬에 관한 부분인데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기업 외지역으로 이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외지역으로 이전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면요. 꼭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등록증을 반드시 재교부해야 되죠. 재교부를 해줘야 되고 변경 기재교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만 변경 기재교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교부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고 문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실수를 막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옳은 것 틀린 것을 바르게 묶은 것을 그랬죠. 그래서 OX형 문제가 박스형 중에 꼭 하나씩은 나오죠. 자, 그럼 기억입니다. 개업공사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한다. 맞죠? 10일 이전 후 등록관청 밑줄 쫙쫙 긋고 이게 이제 O 나가는 겁니다. 니은지문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 중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틀렸죠? 그래서 재교부를 해줘야 되지 관할기업 외로 이전했으니까요. 변경 기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X고요. 디귿입니다.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는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행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자, 그러므로 디귿쯤은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소 이전 시에 중요 지문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죠. OXO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럼 빠진 내용이 뭐냐면 이거죠. 우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내는 서류 있죠. 그 서류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되죠. 그 다음 이제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해야 돼요. 이때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이 아니에요. 신고 확인서죠. 이걸 첨부하게 돼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게 돼 있죠. 다음에 요거 관할기업 외로 이전한 경우는 서류 송부가 있죠. 그러니까 송부할 서류 세 가지 아닙니까? 등등행이죠.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송부해야 되고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 있죠. 이거 송부해야 되고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 관련 서류 모두 보내야 됩니다. 그럼 행정처분은 이전 후가 한다, 종전이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류들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차츰차츰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갑니다. 게시 의무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게시에 대한 사항이 올해 개정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게시는 네 가지였지 않습니까?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는 신고확인서 원본이죠. 원본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죠. 이때 소공 자격증 포함이죠. 그리고 이제 보증관계 증서가 게시돼 있어야 되고 중개 보수표가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원래 이 네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등자 보수였는데 이게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됐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똑 떨어졌잖아요. 실무기업 수료증은 게시사항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단답 암기역이니까 그 정도 이해하시고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자, 그럼 9번 문제 갑니다. 명칭에 관한 내용이에요.
물론 이제 명칭, 표시 광고, 매회 출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럼 1번 질문이죠. 공인인증사인 기업공사 갑입니다. 사무소의 명칭을 부동산 중개 1번지라고 했다. 우리 중개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인증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하면 되죠. 다만 우리 부칙기준에 의한 기업공사 중개인이죠. 이분은 공인인증사무소란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가 들어갔으니까 1번 질문 맞았죠. 다음 2번 질문. 공인인증사가 아닌 개인인 기업공사인 을. 자, 이 표현 알아두시는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기업공사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인인 기업공사. 이자가 누구예요? 이자가 바로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업공사. 부칙규제에 의한 기업공사라고 이제 많이 부르시는 중개인 아닙니까, 이분이? 그럼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못 쓰죠. 그래서 2번 질문. 공인인증사가 아닌 개인인 기업공사 중개인이죠. 이 을이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 공인인증사무소라고 했다. 틀렸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못 씁니다. 그래 2번 정답이 된 거예요. 그럼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면 제재가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원래 사칭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현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명칭 위반으로 처벌해요. 그 점도 이해하시고. 자, 다음 3번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분사무소 5개 광고물에는 책임자의 성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3번 질문 맞죠. 분사무 책임자인 병은 자기의 성명을 5개 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 주면 돼요. 이때 5개 광고물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간판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표시 광고와 덜 헷갈려요. 그래서 5개 광고물이라 나오면 이건 간판을 얘기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역시 4번 질문, 3번 질문 맞았고요. 4번 질문, 등록관청은 밑줄 그어야 되죠. 사무소의 명칭을 위반한 기업공사 정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하였다. 맞았죠? 그러니까 철거 명할 수 있는 자는 등록관청입니다. 그럼 여기에 불응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할 수 있죠. 그 정도고. 5번 질문, 기업공사가 아닌 무는 공인인증사 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이 질문 알아보셨어요? 그러면 이 개공이 아닌 자입니다.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썼다. 이게 명칭 사칭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 자, 공인인증사가 아닌 자가 자격을 사칭했거나 개공이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했다.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했어요. 그럼 아닌 자, 아닌 자, 아닌 자 모두 1-1이죠. 1년 이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이니까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명칭에서 꼭 주의할 건요. 그겁니다. 우리 5개 광고물에는 성명서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명시해야 된다. 이런 건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에는 성명서라는 얘기밖에 없다. 이걸 표시 광고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로 갑니다. 표시 광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그냥 출제가 됐고요. 쉽게 답을 골랐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 광고할 때 있잖아요.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업공사의 성명 명시해야 되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명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설 등록번호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예요. 그럼 이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지 사업자 등록번호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할 때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명시할 사항이 아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 이거는 광고 나갈 때 무조건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이었죠. 이게 성명서연 등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한 광고할 때, 인터넷 광고할 때는 추가 명시할 사항이 있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사항을 이제 추가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방 욕실의 개수, 총 층수, 뭐 입주 가능일, 사용 승인일 이런 것들, 건물의 방향, 주차 대수, 관리비 모두 광고에 포함돼야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거래 형태라든가 면적, 소재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나가야 되죠.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중개 보조를 명시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었어요. 만약에 이 광고 사항에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 부당한 표시 광고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죠. 이렇게 되고 보조원을 명시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럼 개공이 아닌 자가 권고했다. 이때는 이제 1-1입니다. 1년 이하 적용 1,000만 원의 벌금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광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우리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제도가 있다는 거 그것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10번,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번으로 가볼까요? 이제 겸업에 대한 부분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겸업, 물론 이제 매번 출제하고 특히 법인의 겸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겸업의 부분, 이제 못하는 것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법인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를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6가지 업무를 정확하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법인은 할 수 있는 업무가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 그래서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할 수 있죠.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개발 거래 권한 상담할 수 있어요. 이게 컨설팅이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 개발업 같은 건 못 합니다. 다음에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죠.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영위할 수 있죠. 이게 중개업 프랜차이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분양 대행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행자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상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공매 부동산 권리 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할 수 있고요. 이때 경매 부동산 대리할 때는 법원에 먼저 등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이사 관련 용역의 알선업을 할 수 있죠. 이사업체, 도의업체를 직접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법인의 겸업 6가지고 법인이 겸업을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물었는데 할 수 있는 업무 모두 옳은 것을 그랬는데 주택 관리 대행 할 수 있죠. 부동산 이용 개발 상담도 할 수 있죠. 근데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이거 소개까지만 되고요.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제 차츰차츰 암기를 해 나갈 거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12번 문제로 갑니다. 고용인으로 왔어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 유형으로 나왔는데 이 고용인도 역시 매번 출제하죠. 그래서 개업공사 갑,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을이었습니다. 보조원이었죠 지금. 옳은 것을 그랬어요. 그럼 1번 질문이죠. 갑은 을을 고용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거 업무 개시 전까지죠. 그러니까 고용 신고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종료 신고가 10일이죠. 그래서 이 고용 신고, 종료 신고 이렇게 되고요. 이때 이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을은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보조원이죠. 보조원은 등록 대상이 아니죠. 그래 틀렸고 3번 을의 업무상해는 갑의 행위로 본다. 맞았네요. 그래서 업무상해에 의해서만 개업공사행위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정답 됐고요. 4번 을은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 보조원은 확인 설명에서 약성, 거래계약서에 작성을 할 수 없죠. 예,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 5번 질문 갑과 을은 2년마다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있어야 된다. 우리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는 보수교육적 성격이 있죠. 이건 개업공사와 소속공사가 대상이죠. 그래서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이런 걸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조원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연수교육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과 소공이 대상이죠. 그러므로 5번도 틀린 거예요. 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정답 이제 3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인데 나머지 이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고용 신고하기 전까지 교육받고 와야 되죠. 소공사는 무슨 교육?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입니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시도의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또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12번,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13번 갑니다. 인장 등록제도로 가는데 요 인장 등록은 최근 시험에서 매번 내다가요. 이제 32회 때 출제 안 했어요. 근데 원래 인장 등록은 해거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2번 시험 볼 때 1번 정도 내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계속 내다가 32회 때 쉬었죠. 그럼 33회 때 출제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 부분은 우리한테 출제하는 게 유리해요. 일단은. 그럼 잘 알고 있는데 1번 질문입니다. 개업공사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과 함께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 1번 질문 맞고요. 그러면 이때 안 했다면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1번 질문 맞고요. 2번 등록 인장을 변경했습니다. 며칠 내 변경해야 돼요? 7일이죠. 그래서 2번 질문 10일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됐고요. 3번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고맙게 잘 내는데 법인인 경우의 인장 등록의 방법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점 이해주시고 그래서 3번 맞았고요. 4번 질문입니다. 분삼 사용할 인장이에요. 분삼 사용할 인장은 이거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죠.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그러면 분사무소는요 대표자 보증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 이거는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등록 안 한다면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 이게 법인인감 도장 아니에요? 법인인감을 등록할 수도 있죠. 이게 자, 그래서 역시 이제 그 4번 질문 맞았고요. 5번 질문입니다. 우리 개인인 계공입니다. 개인인 계공이 등록한 인장은 성명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역시 5번 질문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인장의 크기 7mm, 30mm 범위로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2번 인장 등록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 그럼 14번 가볼까요? 휴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올해 지금 휴업에서 개정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임신, 출산이 추가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시 매번 출제합니다. 그럼 명심할게. 우리 휴업은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질문 휴업 신고하지 않고 2개월을 휴업할 수 있다. 맞았죠? 2번 질문입니다.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때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고 이때는 최장기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이 있죠. 그다음에 취약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추가된 게 임신, 출산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 출산의 경우도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되고요. 그밖에 그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이게 바로 이제 부득이한 사유. 이때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질문 임신의 경우죠.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죠. 맞고요. 3번 질문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어요. 등록 통지를 받았는데 3월을 초과하도록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다. 그럼 휴업 신고 미리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역시 맞고요. 4번 질문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 질문인데 휴업 신고는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등록증 반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 틀렸습니다.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러니까 4번 정답 됐고요. 5번 질문. 휴업 기간 중에 중개업에 폐업 신고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고요. 그러면 업무 재개 신고 들어가면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 주게 돼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했는데 분사무소 있죠. 분사무소. 이 분사무소 휴업 신고할 때는요. 분사무소에 대한 휴업 신고할 때는 이때는 등록증을 첨부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확인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거를 31회 때 미스를 범했기 때문에 미스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했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 휴업 신고할 때는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되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도 신고확인서 첨부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중개사무소 휴업 들어갈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 이제 휴업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 그랬고요. 휴업 기간 변경 신고나 업무 재개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정답 14번은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 갑니다. 전속등기약과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물론 전속계약제도 매번 출제하죠. 그러니까 전속계약의 의무, 의뢰인의 의무, 다음에 공개할 정보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작년 시험에서요. 이제 20년 만에 출제했는데 전속계약에서 공개할 정보와 확인 설명 사항의 공통 사항을 물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점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자, 그럼 15번 1번 질문이죠.
의뢰인은 전속계약 체결할 수 있다. 맞죠? 체결할 수 있고요. 이에 대해 승낙을 반드시 함으로써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맞고요. 2번 질문. 전속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맞죠? 전속계약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사용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 전속계약 유효기한은 3개월로 하고요. 당사 약정으로 변경할 수 있죠. 역시 맞고요. 4번 질문입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중개사물 정보를 7일 내 공개해야 되죠.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죠. 망 또는 신예. 그래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내 공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토지의 임대차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임대차라고 나왔죠. 이때는 기업공사는 해당 토지 공시가를 공개된다. 반드시 공개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임대차 전속의 경우는 공시가를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에요. 아주 잘 되는 질문이죠. 자, 그래서 전속을 체결했을 때 개공의 의무, 의뢰인의 의무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하는데 공개할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개할 정보는 물론 이제 작년 30회 때 물어봤지만 공통사항을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인 설명사항과 차이점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개할 정보가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이제 공개를 나가는데 이때 권리자의 성명, 주소요.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 권리자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잖아요. 이건 뭐 잘 알고 있고 임대차의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는 공개가 나가는 건데 공시지가 공개해야 돼요.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사항에는 있지만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그게 수세. 수가 중개보수죠.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산출 내역과 취득 관련 조세요. 그러니까 취득 관련 조세에 관한 사항은 이제 공개할 정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차이점만 기억하니까 나머지 기억이 없는 것은 공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조건, 입지조건, 시설물의 상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이런 것들 전부 다 공개 나가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15번 정답이 5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6번으로 가볼까요? 부동산 거래정보망.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출제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박스형이 10개 이상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OX형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괄호형 문제도 꼭 하나씩 내요. 물론 작년에서는 이제 작년 시험에서는 괄호형 문제를 2개나 냈죠. 자, 그러면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요건 암기하고 있죠? 숫자. 그래서 그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숫자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5 빼기 2는 3으로 암기하고 있죠, 우리?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지금 암기했는데 이게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한 자는 500명 이상의 회원 받아야 되죠. 개업공사인 회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명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5 빼기 2는 3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5, 2, 3. 자, 그래서 그 첫 번째는 500이고요. 두 번째는 2개 이상의 시도고요. 세 번째는 30명 이상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숫자는 아직은 암기가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차츰차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나갈 거예요. 그럼 우리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요건이요. 이거 말고 더 있죠.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야 돼요. 그럼 부가통신 사업자이면은 개인법인 안 따집니다. 또 정보처리 기사죠. 정보처리 기사가 1명 이상.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이죠.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돼요. 이게 지정 요건이에요.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 지정 절차는 숫자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지정 신청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죠. 그럼 신청 들어갔어요. 이에 대하여 이제 검토하고 요건을 약합했다. 그럼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지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정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정을 해주는데 이 지정은 며칠이에요? 이게 30일이죠. 30일 내에 지정을 해주게 돼 있고 그럼 지정을 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지정하여 승인받는 거죠. 이게 몇 개월이에요? 이게 3개월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치 운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정보망 설치 운영은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죠. 받은 날로부터 1년이죠. 그래서 요거 절차상 숫자는 33, 1년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내 운영규정 승인 안 받았거나 1년 내 설치 운영 안 했다. 이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절차 깔끔하게 정리 꼭 해두시고요. 지정 취소 있지 않습니까? 지정 취소 사유 이것도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만 있어요. 해야 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점을 주의하시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운영규정 제정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위반을 했을 때. 그다음에 정보 관련 사항을 우리 거래공사업자 위반했어요.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했거나 다른 고객에게 차별 공개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1년 내 설치 운영을 안 했을 때. 사망 해산 등의 사로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했을 때죠. 이때 이 사망 해산으로 지정 취소할 때는 청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지정 취소. 그러니까 요건, 절차, 지정 취소 이렇게 정리를 꼭 필요로 합니다. 차츰차츰 하자고요. 당장은 아니고. 자, 그럼 이제 17번 문제로 갑니다. 그럼 이제 요 17번 문제는 확인 설명 의무죠. 그 참고로 말해요. 마찬가지로 32회 때 32회 때 원래 확인 설명과 거래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매해 출제한다 보면 되는데 그 확인 설명과 거래 계약서를 묶어 가지고 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관 업무가 별도로 없는 거 이걸 물어봤죠. 종합문제 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확인 설명과 거래 계약서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은 이른바 장난치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설명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장난치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속아요. 자, 그럼 옳은 것 그랬습니다, 지금. 그럼 1번 질문. 개업공사란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때 해야 된다.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죠? 예,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아주 잘 내는 질문이고 2번 질문입니다. 알아보셨는데 확인 설명서는 공전소, 공인전자센터에 보관된 경우 외에는 3년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원본을 보존하든 4번을 보존하든 전자문서로 보존하든 상관없는데 공정서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보존이죠. 그래서 2번 질문 틀렸고 3번 질문 있지 않습니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불응하게 되면 이때는 취득의뢰인의 의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취득의뢰인한테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 기재도 한다. 둘 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3번 질문 맞았네요. 자, 그래서 3번 정답이 됐고요. 4번 질문입니다. 공동중개를 했거든요. 공동중개하면 관여개공이 모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1인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틀렸죠? 그러니까 관여개공이 모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이에요. 우리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죠. 나머지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 점을 주의하시고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할 서류는 두 가지뿐이에요.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다. 이때 중개 행위를 한 소속공사 있죠. 이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서류도 두 가지뿐이다.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입니다. 그래서 그 점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5번 지문도 주의해야 되죠. 이 확인 설명을 우리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안 했어요. 제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해버리면 이때는 근거자료 제시 안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공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이거. 근데 소공이 만약에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해놨어. 소공은 뭐예요? 자격 정지. 그럼 나머지 소공은 서명 및 날을 안 해버리면 역시 자격 정지고요. 개공이 확인 설명 위반은 500과입니다.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고 나머지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 했어요. 이거 개공이 위반하면 이때는 뭐예요? 업무 정지.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업무 정지다. 보관을 안 했다? 다 업무 정지야. 그냥 서명 및 날 했다? 업무 정지. 작성 교부 안 했다? 업무 정지. 다만 보증서 미교부만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18번 문제.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거래계약서 필요적 사항 9가지 아닙니까? 인표는 일금도 건조하게 하기죠. 그러니까 인표는 일금도 건조가 있어서 확약서를 바꾼다. 이렇게 암기하는데 인표, 일금도, 건조, 확약이에요. 이렇게 암기하는데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계약 일자죠. 거래 금액이죠. 예정 금액 아니에요. 거래 금액이고, 그 다음에 인도일시,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이고,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죠. 하도 안 줘버릇하니까 그 밖에 약정사항 들어가야 돼요. 그럼 거꾸로요. 거래계약서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자 안 들어가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중개 보수도 필수기사항이 아니에요. 또 취득 관련 조세요. 필수기사항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인도일시 들어가고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고 조건기한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죠?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기자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이 아닙니다. 거래계약서는 몇 년 보존해야 돼요? 5년이죠. 다만 이제 공인연장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래계약서 관련해서요,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을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는 제재 뭐예요? 이때는 임취죠.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소공은 뭡니까? 소공은 자격 정지. 이거 제재 아주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 관련 사항 개공 모두 업무 정지예요.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관 안 했거나 서명 및 안 했다. 다 업무 정지인데 거짓 기재 이중계약 작성은 한 단계 올렸죠. 의무적 등록 취소고. 따라서 이거 소공은 자격 정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자격 취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봤고요. 1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19번 가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32회 때 특이하게요. 이 손해배상과 보증에 대해서 무려 3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이 낸 편인데 이렇게 몽땅 내면요. 그 다음에 쉬는 경향을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해두는데 우리는 고득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카바나합니다. 그럼 틀린 것 그랬는데 1번 지문 알아보셨죠? 중개법인은 2억 이상 보증 설정하는데 분사함수를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죠. 지금 현재 개정됐죠. 이게 2배로 늘렸는데 이 부분은 2023년도 시행이에요. 개정된 금액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분사함수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하니까 법인이 만약에 분사함수를 3개소를 뒀다. 그럼 이 법인의 최소 보증금이 얼마 돼야 돼요? 3개소라면 5억 돼야 되죠. 그죠? 주된 사무소 2억에 3개소 3억 추가니까 최소한 5억이 돼야 됩니다. 맞고요. 그럼 2번 질문입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는 1억 이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노협동조합입니다. 중개할 때 1,000만 원 이상이죠. 그리고 이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까지 신고해야 돼요. 이 지역노협은 중개할 때 등록은 필요 없죠. 그러나 이제 보증 설정 신고는 1,000만 원 이상 업무 시점까지 설정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질문입니다.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한대요. 그럼 변경이 되게 되면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 말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맞고요. 보증 기간이 만료된 개업공사 이렇게 나오면 기간 만료일까지가 나와야 돼요. 그 점을 유의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이제 5번 질문입니다.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폐업 사망하더라도 몇 년 회수 금지예요? 3년이죠. 5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질문 틀린 거예요.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빠진 내용이 지금 보증제도 가지고 지금 계속 물어봤는데 빠진 내용이 이거 아주 잘못죠. 보증기관을 통하여 만약에 손해배상을 했어요. 개공이. 그러면 재가입 보존해야 되죠. 이게 며칠이에요? 15일이죠. 그러니까 15일 내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내야 된다. 15일 내 재가입 보존을 해줘야 돼요. 아주 잘 묻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빠진 내용이 최근에 잘 물어보는 게 이것도 시기 가지고 아주 잘 물어봐요. 그러면 보증 설정 시기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죠. 분사함수는 설치 신고 전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증의 설명 시기 언제 해야 돼요?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죠? 그러니까 그거 구분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는 거고 설명은 중개 완성됐을 때 하는 거다. 그죠?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지행위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자, 참고로 32회 때 금지행위를 쉬어버렸어요. 금지행위 원래 매번 출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금지행위냐 아니냐 이 부분을 주의하면 돼요. 이게. 그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그랬는데 그 박스형 문제 중에요. 몇 개냐 이 고르는 문제가 가장 최상급 난이도인데 이 부분을 매번 출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씩은 꼭 냅니다. 몇 개냐 문제를.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중개 의뢰로부터 토지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고 그 토지를 매수했다. 이거 자기 계약이죠. 직접 거래예요. 그럼 이게 대리란 표현이 금지행에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매도 의뢰로부터 대리권 수여받고 그 부동산을 매수해 버렸다. 그럼 이건 자기 계약으로서 직접 거래죠. 그죠? 직접 거래입니다. 금지행위예요. 근데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과
그 부동산을 거래했다. 그럼 이것도 직접 거래죠. 맞죠? 그래서 매도인의 대리인과 그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는 매도인에게 귀속되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거래예요. 이렇게 되고. 근데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해줬다. 이건 일방 대리죠. 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지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비슷비슷해요, 표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기억지문 직접 거래입니다. 금지 행위 맞고요. 다음 니은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았다. 그에게 명의를 이용했다. 이거 무등록업자와의 거래죠. 그러니까 금지 행위 맞아요. 1-1이죠. 다음 디귿입니다. 형 소유의 주택을 중개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했다. 그러면 형 거죠. 이건 직접 거래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디귿은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이 디귿 지문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냈어요. 이거는 왜 일부러 냈냐면 우리 그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를 배우자 물건을 의뢰인에 팔았다. 이걸 중개했다. 이게 금지 행위 아니라고 했거든요. 직접 거래 아니라 했는데 대법원은 이와 달리 입장을 취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가만히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럴만 했어요. 그래갖고 1심, 2심 판결 전부 다 직접 거래로 판단했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직접 거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였죠. 이 의뢰인께서 전세 아파트 세를 놓으러 한 거예요. 급했죠. 의뢰인이. 그래가지고 마침 우리 개업공인중개사인 처였죠. 우리 개업공사인 척께서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해버리면 이거 직접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한 거죠. 남편 명의로 이제 전세 계약을 의뢰인과 한 거예요. 이것을 척께서 중개한 거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중개를 했어요. 이게 직접거래냐?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점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요. 실질적으로 이 귀속의 주체가 처다. 그러니까 둘이 공동 생활을 하고 있고 같이 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뢰인과의 거래 행위로 봐야 된다. 이게 귀속 주체. 향유를 한다는 얘기죠, 처가. 근데 부부가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 이제 직접 거래로 판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그러니까 배우자는 못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형으로 물어본 겁니다. 이건 직접 거래가 아니죠. 자, 그래서 디귿짐은 금지 행위 아니었고요. 리얼. 이거 뭐 신선한 내용이죠.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무를 하던 중개 제안했다든가 그 다음에 단체 구성원 이의자와 공동 중개를 제안했다. 그럼 금지 행위 맞지 않습니까? 3-3이죠. 그래서 금지 행위는 기억, 니은, 리얼 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었어요. 자, 그럼 20번까지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